평안도에서 충북까지 엄청난 거리를 밀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백제 원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한 거죠. 너 때문이야. 우리 처제를 저렇게 된 거다. 너 때문이야. 이번엔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신라가 원군을 또 보내네요. 너 때문이야. 우리 처제를 저렇게 된 거다. 너 때문이야. 백제보다는 좀 더 만만한 신라를 집중적으로 패기 시작합니다.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고구려 역사를 얘기할 땐 대외 관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필수죠. 일단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 문자명왕대 대외 관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명왕이 즉위한 것은 491년 12월이었습니다. 즉위 당시 백제와 신라는 각각 이렇게 동성왕과 백지마립간이 재위 중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장수왕 때 고구려는 한반도 남하 정책을 펴면서 백제와 신라를 계속 압박해 내려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 두 나라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고구려에 대항했습니다. 이 관계는 장수왕 때뿐 아니라 문자명왕 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명왕 당시에 중국 북조에는 북위,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오래전에 건설했습니다. 위가 있었고요. 남조에는 남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적절히 양다리를 타게 됩니다. 고구려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백제, 신라 지금 둘 다 적으로 맞서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도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 나라와 싸울 때 반드시 한쪽은 안정을 시켜놔야 하는 게 외교나 군사작전에 있어 기본입니다. 고구려의 외교 관계를 정리해보면 광개토대왕 때는 여기 지금 나와있지 않지만 광개토대왕 당시 후영이 있었죠. 백제 그리고 후영과는 싸우고 신라와는 친하게 지냈었다면 장수왕 때는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는 대신 중국과는 적당히 줄다리기를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장수왕이 죽자 이 당시 북위 황실이 애도의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려라고 써있는데 고구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위 후 1년이 조금 지난 493년 2월 당시 북방에 있던 부여가 물길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여기 물길이라고 써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부여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길, 말갈과 이름에서 느낌이 좀 비슷하죠. 실제 말갈도 지금 지리적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요. 우리는 꿀국사 2회 부여 이야기를 통해 부여사를 단독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구려 역사에서 이 부여는 간간히 등장했었는데요. 자, 꿀국사 고구려 편에 등장했던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무신왕은 이 부여를 향해서 과감히 진격해 들어갑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상대는 대무신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상대, 그 옛날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었던 할아버지의 이복형, 바로 대소왕이었습니다. 이 대소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부여에 쳐들어가서 아주 고전을 한 끝에 결국 이 대소왕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대소왕이 늪에 빠졌을 때 대무신왕이 칼을 들어서 대소왕의 목을 베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굉장한 그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고구려와 부여는 이 앞서서 유리왕 때도 상당히 많은 그 양국 간의 전투가 있었고요. 대무신왕이 결국은 이 대소왕의 목을 베는 것으로 두 나라의 전쟁이 끝나죠. 물론 이렇게 해서 부여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여는 이 대소왕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고 국력이 이후로 크게 약화됩니다. 이 고구려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국력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 대소왕의 막내 동생이었던 사람이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 압록곡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이때 아마 이제 고구려 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와서 갈사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 부여 출신들은 다 무슨 부여 해가지고 이 부여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에 주몽도 졸본으로 와서 졸본부여라고 했었죠. 이 나라는
다름 아닌 고구려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사부여를 세운 이 왕의 손녀가 고구려 대무신왕의 두 번째 후비로 들어오게 되죠. 아마도 고구려와 갈사국 간의 화합을 위한 그런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쫓겨서 도망갈 때 위에 부여가 있었잖아요. 부여가 위나라에게 군량을 공급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쪽 선비 쪽도 위나라를 도왔다고 하네요. 부여와 고구려는 대무신왕이 부여 대소왕의 목을 벤 뒤로 내내 원수였습니다. 물론 힘은 고구려가 훨씬 강했지만 부여는 틈만 있을 때마다 다른 남들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마다 고구려가 안쪽에 편을 들어서 고구려를 괴롭히는데 일조했었죠.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부여는 고구려 후반에 가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410년은 여기 부여 보이시죠? 사실 부여 이 당시에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동부여를 다시 한번 정벌해서 조공을 약속받죠. 이제 과거에 그런 고구려와 칼을 맞대고 싸울 만한 그런 부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여는 이렇게 고구려 역사에도 간간히 등장할 정도로 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가 됐죠. 그러다가 493년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물길이란 이민족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동안 부여의 국력이 상당히 약해졌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버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멸망당한 부여의 왕은 자신의 가족과 몇 안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려에 의탁하러 왔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나라에서 도망친 왕자가 세운 고구려, 그리고 오랜 세월 라이벌 관계로 지냈던 그 고구려, 이제 그 앞에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의탁하러 나타난 것입니다. 부여가 처음 생긴 게 기원전 4세기경이라 하는데요. 부여는 이렇게 8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라진 겁니다. 같은 시기 장수왕 때부터 이어진 삼국 간의 복잡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이전 장수왕은 말년에 신라의 호산성을 공격해 이것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명왕이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한 부여가 멸망할 무렵에 신라의 소지마립가는 과거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자 장군 실죽을 시켜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게 합니다. 바로 이듬해인 494년 신라가 고구려 살수까지 쳐들어갔다가 패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고구려군에게 포위돼 죄다 몰살될 상황이었는데 이때 동성왕은 3,000명의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해내죠. 여기에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금 지도엔 정확히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때 고구려군이 공격을 당했던 이 살수 근처에서 신라군을 포위했던 게 아니고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서 아래로 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금 충북 일대인 이 견하성에서 신라군을 포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충북까지 엄청난 거리를 밀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백제 원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한 거죠. 너 때문이야. 우리 처제를 저렇게 된 거다. 너 때문이야. 자, 백제의 방해 때문에 신라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화가 난 문자명왕은 이듬해 8월 군사를 이끌고 이번엔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신라가 원군을 또 보내네요. 고구려는 또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동맹을 맺은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특히 이 당시 백제는 대륙에서 중국의 강자 부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서기가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동성왕 때가 됐습니다. 이 위에는 부기가 있었죠. 동성왕은 다시 이전의 땅을 회복하려고 부기에 원래 우리 땅, 그러니까 대륙 백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땅들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기는 당연히 얼마 전 개로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서를 보내면서 같이 고구려 좀 치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불꽃이 튈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국제관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결국 부기는 488년 이곳 대방땅이라고 하죠. 이 위에 있었던 대방땅에 있는 백제군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를 보내왔고 백제군은 끈질긴 방어 끝에 부기 군대를 무찌릅니다. 2년 뒤 부기는 다시 한번 수십만 기병을 보내 공격하지만 이번에도 백제의 승리였습니다. 자, 얼마 만에 승전보일까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자포자기할 때쯤 무언가 작은 성취나 승리가 찾아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지금 백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 북방의 강자 국위를 상대로 이긴 겁니다. 국위와의 2번의 전쟁, 그리고 이 이전 2승을 통해 백제는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승기가 달아오른 나라를 상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런 백제가 지금 한반도 아래에도 있고 또 이곳 대륙 요동에도 있습니다. 둘 다 고구려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었죠. 지금 여긴 잘 보이지 않지만 고구려 영토가 여기까지 진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승기가 올라가는 백제입니다. 잘못 건드리면은 데미지만 큽니다. 그래서 문자명왕은 난 한 놈만 한 놈만 백제보다는 좀 더 만만한 신라를 집중적으로 패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7월엔 고구려가 강원도 지역을 또 공격해왔지만 이때 잘 물리쳤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뒤이어 8월엔 고구려가 또 강원도 지역을 공격해왔는데 결국 이번엔 함락당합니다. 이때가 496년 8월 고구려가 점령했다던 강원도 지역이 바로 신라의 우산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울릉도를 뜻하는 그 우산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신라는 에이씨 그만 때려!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고구려에 휴전을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말이 휴전이지 항복이죠. 아무튼 고구려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 공격을 멈췄을 겁니다. 공물을 바쳤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고구려 입장에서 머지않아 자기들이 백제를 공격할 텐데 이때 와서 돕거나 얼쩡대지 말라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499년 여름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고 2,000명이나 고구려로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백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죠. 그런데 여기서 백제는 어이없게도 너 때문이야. 우리 자들 저렇게 된 거다. 너 때문이야. 신라가 고구려와 휴전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요. 동성왕은 동맹국이었던 신라에 대해서도 거만한 태도를 취했고 너 내가 누군진 알아? 열받은 신라 정부에서는 이제 백제 정벌론까지 나올 정도로 저 자식이 근데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되고 맙니다. 결국 백제 신라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가장 신난 건 고구려입니다. 그동안 백제 신라 동맹 때문에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둘이 찢어졌으니 대놓고 몸 풀 일만 남았죠. 하지만 백제를 공격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502년 8월 고구려 본토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 농사를 망치고 뒤이어 큰地震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민심마저 흔들립니다. 백제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고구려의 재난이 터진 지 석 달 만입니다. 백제 무령왕은 곧바로 11월에 고구려 남쪽을 공격했고요. 이듬해 11월엔 다시 군사 5,000명으로 고구려 수곡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그저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백제를 공격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반대로 공격을 당하는 거 간신히 막아내고만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자들 저렇게 된 거다. 너 때문이야. 502년 11월에 백제한테 1차 공격받고 다시 503년 11월에 2차 공격받습니다. 계속 11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3년 뒤인 506년 11월 고구려는 백제를 총공격하지만 폭설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고요. 이듬해인 510년 10월 고로를 파견해 말갈과 함께 한성을 치기로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과거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시절 한반도를 호령하며 백제를 치던 걸 생각하면 문자명왕으로선 꽤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성왕 이후 다시 성장하는 백제를 쉽게 제압할 순 없었죠. 이 당시 백제는 과거 아신왕 시절의 무모한 모습도 또 계로왕 시절의 무능한 정권도 문주왕 시절의 혼란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